심리 상담, 심리 치료적 접근 중에 대상관계 이론, 대상관계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조아쌤 또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치료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대상관계 치료와 관련돼서 어쨌든 직간접적인 네. 활용 내지는 개념적으로 많이 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대상관계의 어떤 기본 전제에 입각한 뭐랄까요, 양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를 양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런 그런 방향으로, 양육자로서의 어떤 나로서는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주려고 노력했었죠. 대상관계 이론 전제를 통해서. 많은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인 것 같아요. 대상관계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내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나눠볼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부합되고, 많이 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기본 개념들이 많이 이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그랬는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네. 정신분석 치료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네. 아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나 조아쌤이 정신분석 분야에 처음부터 몸담았던 어떤 그런, 그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정통한, 아주 깊이 있는, 대상관계 치료에 대한 걸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개론 수준, 네. 스케치를 하는 수준이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게 이제 저도 대학원 때, 네. 이럴 때 이제 스터디도 하고, 그때는 수업으로도 없었어요. 맞아요. 혼자 책 읽고, 스터디하고, 또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이제 교육 상담 받으니까, 네. 또 교육 분석 받고, 이제 그쵸. 그러면서 조금씩 연결되고, 그런데 좀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참 많은데, 조아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 키우면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거를 사실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행동을 통해서 실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대상관계 이론이 정말로 그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반영하는 정말 그 아이 키우는 현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아이 키우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좀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도움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 2년 가까이 되는 저희가 이제 마음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심리학 관련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전달해 드리는 동안, 상담자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즉, 어떤 스킬, 상담 기술이나, 이런 그냥 상담의 어떤 경험이 쌓임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양,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치료적 효과를 갖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가끔씩 제가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을 대상관계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상담자라는 한 사람이 갖는 그 안에의 대상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릴 이제 스스로가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어떤 대상들과 내적, 외적으로 대상 관계를 맺어왔는가. 네. 라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내담자를 만날 때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음. 그리고 그것을 치료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렇죠. 치유의 능력으로서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실제 심리 상담에서 대상관계 이론적인 방향과 정체성에 입각한다면 상담자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성숙함, 네. 건강함 이런 거는 굉장히 내담자에게 중요한 내적 대상이 되어주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대상 이게 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방인 거죠. 상대. 그 정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죠? 상대방인 거잖아요. 유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대상이라는 게 영어로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제 뭐 주체에 대해 상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상대된다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짝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이 대상 관계에서는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대상이라는 게 주체가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것, 뭐 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호 관계? 그렇죠. 주체하고 대상이랑 짝을 이루어서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맺는 하나의 양식. 네. 근데 이제 왜 양식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냐. 근데 방식이라고 그러면 약간 그냥 스타일만 있는 뼈대만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되게 인지적인, 정서적인, 행동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렇죠. 독특한 어떤 관계적인 어떤 양상들이 그 안에 스타일로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양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는 이제 편인데 네네. 그거는 이따가 약간 사례 뭐 네. 이렇게적으로 얘기를 네. 하게 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체와 상대하는 짝인 대상.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상 관계. 맞아요. 근데 대상으로서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서적인 경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유아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인지적인 능력이 곧장 형성되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야말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세상과 양육자와 주변의 것들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경험이 대상의 기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 대상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람은 정신분석 프로이드였죠. 치료를 그죠? 그죠. 창시한 프로이트이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이제 전통적 정신분석이라고 이름 보통 붙여서 보통 이제 사실은 이 대상 관계가 이후에 네. 이후에 이제 뭐 발달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씨앗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렇게 발달된 거는 프로이트 사후에 이제 발달이 된 거고 사실 프로이트 자신은 어떻게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추동이라고 드라이브라고 하는 네. 아주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그 인간의 어떤 그 거의 그 본능적인 이러한 어떤 그 추동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중시하기보다 그 추동에 의해서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 즉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고 충동을 발산하려고 하고 불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게 네. 프로이트 생전에 네. 어떤 이론의 좀 더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것보다는 그냥 개인 내적인 심리 과정을 더 중시한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를 좀 다르게 봤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체에 상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대상, 그러니까 즉 타자가 되겠죠. 근데 주요 타자, 통틀어서 상대방, 대상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 관계 형성 뒤에 이제 나누는 어떤 심리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상대방, 대상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의 그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양육자나 이런 네. 존재들이 지금 프로이트의 전통적 정신 분석에서는 네. 그 유아의 그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존재로서만 좀 의미를 갖는다라는 네. 건데 이 대상관계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음.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는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뭔가 심리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욕구이다. 맞아요.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말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요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유아가 이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실은 동시에 아니 양육자도 사람이고 대상 관계를 펼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쌍방이 그것이 겹쳐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과정상에서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유아의 자아의 구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사람 같아지는 심리적 모양새가 형성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정서적으로 나랑 교류합시다.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미소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고받는 미소와 뭐 옹알이를 주고받고 뭐 이러한 미묘한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인 걸 그 소통들 교류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조직체들이 형성되어 간다. 네, 형성하고 거기에서 또 발달되고. 뭐 그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복잡한 논의들을 뭐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가 발달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자아를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그 형성을 함께 주로 되어주는 대상인 주 양육자가 정말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아는 그냥 예를 들자면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세상에는 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뭐 다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TV도 있고 TV 그쵸. 나오는 뭐 등장 인물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이 주 양육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창문처럼 그러니까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접하게 되는 네. 자기 자신이라는 걸 비춰보게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조형해 나가는 네. 그런 정도로 크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양육자가 유아에게 반응해주고 또 유아도 또 아기도 양육자에게 어떻게 또 반응해주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묘하게 맞물리면서 사실은 엄마도 보통 이제 통칭해서 그죠? 네. 뭐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얼마든지. 근데 뭐 그냥 혼용하면 주 양육자도 사실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양육을 하면서 그쵸. 사실은 그 이 상호작용이 정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좀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네. 시작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적 정신 분석에서는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 네. 가 이제 5단계 아니겠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뭐 잠복기, 성기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남근기 네. 요때를 좀 중시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요 이미 이전 시기. 네. 그러니까 남근기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4세에서 6세?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도 한 6세 이전? 그렇죠. 3세에서 5세, 뭐. 3세에서 5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 3세에서 뭐 6세 사이 아무튼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이전이, 더 훨씬 심리 발달에
바탕이 되고 네. 근간이 된다라고 네네.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실제로. 그래서 프로이트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즉, 성인을 피분석자로 해서 네. 회고적으로, 그죠? 정신분석 시간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어렸을 때 겪었던 것들을 떠올린 거를 자료로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정말 1살 때, 2살 때 이런 일은 물론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때의 일을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끌어내거나 담아내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정신분석가들을 이 어떤 나름의 어떤 실험이나 연구들을 통해서 이 시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시기, 즉 한 3, 4세 이전의 시기들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 유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좀 구축을 해낸 것이 바로 또 이 대상관계 이론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이 아무래도 이제 생애 초기에, 그러니까 아까 거의 한 3세 이전이라고 했으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거의 한 36개월 이전에, 예, 그때 아이가 자라는 시기까지의 어떤 주요 인물, 그러니까 주요 인물은 거의 주 양육자죠. 거기에서 이제 교류되는 실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계 경험이 결국은 아이의 그 장차, 심리적인 어떤 건강한 발달을 도움을 많이 받았느냐, 네.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내면의 창을 이제 형성시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어떤 기본 전제이다 보니까 제가 36개월 이전에 정말 많이 나름의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 형수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가 마려워서, 아니면 시를 싸서, 배고파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체 없이, 반응해 주려고 되게 애쓰고, 그리고 이제, 저도 미소를 많이 보이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 양육자의 관계가 질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양육의 질 퀄리티가. 네, 중요하지만, 양육의 또 시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양을 잘 채워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 엄마로서. 그래서 일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실 시기와 맞물리잖아요. 대부분 네 상황들이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럼 실제적인 양육자가 내가 아니고 다른 타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타인이 내 아이에게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걸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할 때 여기서 많이 이제 엄마들이 사실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이 저에게 되게 건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었기도 하지만 되게 이걸 너무 알아서 여기에 너무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유연하지 않게, 좀 보수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잡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자가 잦은 교체. 가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건 알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반응해주고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적용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워낙 유아가 보는 세상들은 되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유동적인데, 근데 이 양육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양육자가 다르면. 좀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죠. 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불안정성이 아주 기초가 그쵸. 형성되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해서 불안정하거나 그쵸. 어떤 막 불쑥불쑥 이 뒤에 나오게 될 어떤 단편적인 어떤 충동이나 자신 자아의 단편들이 막 불쑥불쑥 솟아나와가지고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태로 좀 자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양육을 엄마가 아직은 많이 좀 하신 편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 딱 아이의 함께 하고 또 이래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 이제 막 죄스러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나대로 이제 이 커리어도 관리해야 되고, 또 커리어 관리 못하고 그냥 얘한테만 또 신경 쓰면 또 짜증나고,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정 관리 하긴 하지만 또 문득문득 짜증이 나는데 또 얘들은 또 귀신같이 사실 또 알잖아요. 네. 이 분위기가 또 싸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표정만 미소 짓는다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쵸. 그때가 이제 또 이제 초보 엄마일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모성애를 발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 그쵸. 그런 것과 또 이제 되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어떤 전제에 더불어서 예,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사실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을 때 엄마도 사람인데 이제 나도 엄마가 처음 됐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막 이렇게 양육하는 가정이 사실 적지 않게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떠오르네요. 아이, 참. 너무 알면 또 병이라고 너무 알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되게 되게 그렇지만 동의되는 부분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한 대상. 근데 저는 더불어서 그 건강한 대상이 되어주는 거는 계속 지속적인 거 아닌가. 예, 좀 이런 면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좀 이게 정말 0세에서 3세만이 정말 중요해. 뭐 그것이 완전히 틀을 갖춰짐으로써. 결정론적으로. 예, 약간 그런. 대단히 인과론적으로. 네, 네. 뭐 여겨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전달되는 면이 있지만.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심리 상담이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는 내담자들을 보고 네. 하는 것은 결국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한 자연인으로서 저한테 누가 만약에 진짜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야, 형수야, 너 사람이 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전 분명히 얘기해요. 네. 맞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바른 노력을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네.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바른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심리 상담 일 수 있다. 아주 드문 계기일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난 그건 동의한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그런데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변할 수 있는 어떤 면과 또 상대적으로 더 또 잘 변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별성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네. 마음이 이게 또 중요하다. 그쵸. 자신이 원하는 변화의 어떤 수준만큼은 아닐지라도 변화는 물론 가능하고 방향만 틀더라도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지금의 각도가 네. 지금은 아주 미세한 각도지만 그 각도가 그 조그만 각도로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점점 각도가 얼마나 좀 커지겠어요.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그쵸. 쭉 그 각도가 진행된다면 네. 이렇게 그 벌어진 각도가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건강한 내적 대상이 주 양육자가 되어주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내적 대상을 건강하게 바라봤던 이 아이의 심리 건강이 다른 관계에서 다른 다양한 많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좀 뭐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결핍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바른 노력 중에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심리 상담가가 상담자가 그런 역할을 또 다시 되어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또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또 다른 관계에서 또 조금의
나비 효과처럼 건강하게 일어나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참 안타깝지만 네. 어떤 내담자가 정말 그 3세까지의 양육 환경, 뭐 구체적으로는 양육자가 네. 그렇게 좋은 질의 양육을 제공하지 못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 말 중간에 네. 네. 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참 배우고 막 이럴 때 네네.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게 이제 아이 키우면서 막 이럴 때 네. 제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마 이런 이론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은 옛날 분들은 다 결핍이 있고 다 부모들이 밭 나가가지고 일하느라고 그런 거 다 못해주고 다 그랬는데 그럼 옛날 분들은 뭐 다 결핍 있고 다 애 뭐 이랬겠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일리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또 이렇게 약간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자주 하고 쉽게 하는 말이 양육의 질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네. 정말 매뉴얼처럼 대해주는가가 아니라 짧지만 정말로 그 아이를 제대로 질적으로 높은 만남을 가져주냐가 중요하다라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지금과 다른 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모 말고는 핵가족이잖아요. 네. 옛날에 형제자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좀 동네 골목 문화였기 때문에 맞아. 사실은 옆집 누나나 형이지만 거의 친척에 가깝게 이렇게 대해주는 역할들. 내 가족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하게 될 여러 가지 대상 표상의 네. 역할들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어떤 역할들을 해줬단 말이죠. 네. 아니, 예를 들자면 산골이야. 그래서 엄마가 밤매러 가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그래서 뭐 안타깝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허리에다가 끈에다가 마루 이렇게 기둥에다가 묶어서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님 오셔가지고 애들 애가 막 울면 젖동량 해주고 맞아, 심하게 맞아. 운다 싶으면 봐주고 내처럼 해주고 그런 환경이면 열악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요런 정도 그런 공동체 문화였으면 지금하고 다른 어떤 좀 풍부한 어떤 대안적인 대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꼭 이게 뭐 대상관계 이론에 철저히 입각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결국은 내담자가 네. 양육의 환경이 좋지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어떤 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이죠. 네. 양육 경험, 네. 요런 경험들, 요런 어떤 마음의 조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심리 상담에서 이제 끌어내주는 것들, 그리고 상담자도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대상의 역할들을 내담자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대상의 역할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어렸을 때는 어떤 양육자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 그죠?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이 쉽게 말하면 뭐 부정적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세분화시키면 예를 들자면 되게 뭐 학대적인 용어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뭐 방치적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교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상담자하고 좀 다른, 그죠? 상담자가 양육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양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바뀌는 거죠. 네. 내적인 대상 표상 이미지가 좀 바뀌기도 하고 좀 교정이 된다는 교정이 말씀이시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처럼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다른 타인들을 볼 때 좀 어두운 색 셀로판지를 네. 끼고 이렇게 봤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본다든가 이전 같으면 되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그러지게 왜곡되게 그런 어떤 창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편평한 요런 그런 걸로 상대편을 볼 수 있게 네. 좀 해주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심리 상담이 그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아. 그게 변화한 거죠. 라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상 관계를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정의하자면 뭘까요? 지금 뭐 제가 하나의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결국은 한 개인이 네. 어떠한 모양일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어떤 특정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양식으로 네. 대상과 맺는 어떤 관계? 이걸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선 대상 관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어떤 그 매칭 개념, 그러니까 짝 개념이다. 네. 결국 이제 심리적인 나인 자기하고 상대인 대상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짝 개념인데, 근데 제가 이제 표상이라는 말을 지금 아까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뭐 이미지라고 됐다가 표상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미지 그러면 네. 약간 그 감각적 이미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막 시각, 뭐 청각, 뭐 후각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표상이라는 게 뭐 심리 내적 이미지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인지적인 것, 그러니까 생각이라든가 네. 느낌, 그러니까 네. 정서, 네. 그리고 관련된 행동 이런 연상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포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동성인 윗사람 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시 사람 시골에 자랐으면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부류의 사람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아주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고정관념일 수 있는 그쵸. 거고.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어느 지역 사람은 어때? 뭐 다 대부분 다 어때? 안 봐도 그건 빠네. 뭐 한다든가. 그리고 말로 안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채색이 되어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대상관계라는 것도 결국 정신분석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부분들이. 네, 네. 그래서 표상이란 말은 결국 심리 내적인 이미지인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 결부돼 있다. 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객관적인 상황을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주요 대상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냥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거는 그냥 현실적인. 그렇죠. 지금 맞아요. 여기에서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팩트나 액면 그대로 표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맺어왔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왔던 느껴왔던 행동했던 그걸 보았던 것들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져왔던 맥락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기 안경을 쓰고 보는 그쵸. 건데 네. 문제는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었고 이러이러한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향 때문에 요렇게 보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안다면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왜곡된 아니면 거기 휘둘리는 것이 별로 적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모르고. 이제 결국 중요한 그쵸. 전제가 그거잖아요. 모를수록 그쵸. 휘둘린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 어. 사실 내가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그쵸. 어. 그게 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 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쨌든 이 유아의 양육 환경, 네. 양육의 질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경우라면은 네. 뭐 자존감이 좀 낮게 그죠 형성되기도 하고 뭐 자아의 구조가 좀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뭐 견디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현실을 객관적인 현실을 현실대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렵게 돼서 좀 왜곡되게 좀 지각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이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잘 세상을 이해하거나 종합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러면 엄마도 네. 어떤 때는 제 시간에 제깍제깍 와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여주고 웃어주고 하는 엄마도 있는 반면에 어떤 네. 때는 엄마도 드라마 보다가 늦게 와가지고 그죠 젖 늦게 줄 때 있잖아요. 근데 애는 아니 1시간을 늦게 젖 주면 어떡해. 얘는 죽을 똥 말똥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어쩌다가 또 짜증이 잔뜩 나가서 짜증 나와가지고 애들 젖 주는데 막 한뜩 뿔이 나 있어. 그럼 애들 다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면 유아 입장에서 그 엄마가 그러니까 내 네. 말은 나한테 제깍 젖주고 네. 웃어주고 하는 네. 그 엄마하고 네. 막 이렇게 막 늦게 젖주고 막 짜증내고 하는 그 엄마랑이 똑같은 엄마냐 다른 엄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 봐서 모양이 똑같은 엄마인데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변별이 아주 잘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 존재냐라는 거랑 외향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매칭이 잘 되는 거는 좀 나중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 플러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라는 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시키는 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인지적인 성숙이 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생기는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사실. 아까 방금 이 사례를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잠깐 웃었는데 제 지인이 네. 이번 여름에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에 꽂혀가지고 저 다 봤어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못 네. 봤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봐야 되니까 네. 봐야 돼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보느라고 늦게 준 게 아니라 본방을 사수하는데 본방을 사수하느라고 빨리 줬대요. 빨리 주고 빨리 물리고 네. 수면을 유도했군요. 그렇죠. 조금 늦게 줘도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좀 늦게 줘야 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젖을 빨리 주지? 나 아직 덜 배고픈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초급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은 더 빨리 앉아요. 그죠. 애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되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장면 속에서도 그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느낀다는 거죠. 엄마에 대한 어떤 표상을.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 표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주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 양육자가 대상 표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반응이나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엄마가 애가 빨리 안 자니 엄마는 우리 애가 왜 이럴까고 네. 우리 애는 엄마가 왜 이렇게 그럴까? 마음이 떠 있어서 딴 데 가 있나 싶으니까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고 엄마는 빨리 재우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참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엄마의 음. 관계에서 이제 아이가 양육자의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면화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내면화된 어떤 자신의 지각, 느낌, 기억, 네. 의미들을 포함시킨 게 이제 자신에 대한 표상이죠. 그걸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내재화된 네. 네. 그런 자신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그 주 양육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이런 부분들 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해줬느냐 네. 이게 결국은 나에 대한 이미지 여기서 말하면 자기 표상 네. 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여러 자기 표상의 총체로서가 결국 심리적인 나가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냥,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블록 조각처럼, 뭐 이것저것 그냥 끼워 넣듯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표상의 여러, 단편들과 이미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저희도 아무래도 네. 이제 이 한 개인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분석하고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초기 경험을 많이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초기 발달 경험을. 그럼 이제 자기 표상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표상에 대한 어떤 그 원자료라고 할까요? 네. 날 것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정보를 이제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자기 표상과 그러니까 대상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 결국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네. 서로 어떻게 관계하느냐.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얽혀서 네. 관계를 맺어왔느냐.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일종의 약간의 원대본 스크립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이 트랜스퍼런스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 이제 요 맥락에서 다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네. 내담자가 뭐 와가지고 뭐 어쨌든 뭐 남자 내담자가 와가지고 뭐 여자 상담자 분인데 뭔가 나이나 어떤 외향이 어머니 자기 내담자의 어머니를 느끼게 해주는 네. 비슷한 느낌이 드는. 네. 근데 이제 이 내담자가 마더 이슈가 있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 그래가지고 그 여자 상담자 분은 이 남자 내담자한테 좀 뭐 잘해주려고 하고 뭐 공감적으로 대해주는데 이 뭔가 이 남자 내담자는 막 이 예를 들자면 뭐 엄마가 막 되게 비판적이고 막 차별되고 한 뭐 이런 만약에 엄마였었다. 네. 그러면 네. 상담자는 되게 따뜻하고 공감적으로 막 대해주려고 하는데도 내담자는 그렇게 안 느끼는 안 느끼는 그죠. 객관적인 거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못 못 보고 보는 네. 거죠. 자신이 맺어왔던 주관적인 상황으로 네. 보는 거죠. 네. 결국 그것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그렇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엄마하고 다른 어떤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해석을 잘 해주는 것들 내담자한테 지금 나는 요렇게 했고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내담자분은 그거를 요렇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오해받는 것 같고, 상담자 얘기를 할 때, 네. 오해받는 것 같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래서 더 이렇게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좀 이게, 물론 이제 초반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구나. 나는 상담자가 되게 차갑고 진짜 엄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반응한 것 뿐인데 아, 내가 조금 왜곡해서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 비슷한 부분만 좀 취사해서 봤구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내가 알고 있던 지인과 뭐 새로운 지인을 알게 되고 어쨌든 그런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저 사람이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되게 불편해하고 근데 저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난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맞아요. 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네, 일부분 일부분 그분은 이제 그 상대방과의 어떤 대상 표상, 자기 표상, 투영한 네.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 그것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상담자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저의 상담자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상담자로서의 어떤 건강함, 성숙함, 네. 그리고 계속 수련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상담을 받으면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나하고 잘 맞아질까 이렇게 되게 고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선 저는 그냥 오롯이 저도 내담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담자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어떤 분한테 가면 내가 상담을 잘 받을 수 있고 나의 어떤 마음을 잘 치유받도 도와줄 수 있고 왜 우리가 명의 찾아가듯이 뭘 따져봐야 될까? 그치, 뭘 따져봐야 될까? 왜 명의 찾듯이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뭐 혹은 이가 아파, 그럼 치과 어디가 좋아? 그럼 대부분은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 지역 뭐 이런 것도 보지만 심리 상담은 어떤 궁합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친구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그러고 똑같은 분이신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 뭐 우리 엄마 같아서 불편했어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에 부합되는 부분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상담자가 네. 뭐 자기도 그거를 잘 인식할수록 상담자가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네. 어쨌든 예비 내담자를 처음 조우했을 때 자신의 어떤 모습이 대상으로서 나타나는지 네. 느낌으로서 전달해 주는지 사실은 또 다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몇 번의 만남을 보면서 나에게 이 사람 만날 때 나의 이런 모습들이 물씬물씬 올라오네라는 걸 아는 경우들이 좀 더 많으니까. 네. 대단히 민감하고 아주 숙련된 분들은 이제 첫 만남부터 내가 요 내담자는 예비 내담자는 나로 하여금 요런 모습을 나타나게 만드네라는 걸 확연하게 알고 아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또 저희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니까 참 그 고르기가 쉽지 않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한두 번 정도 만나보고 나서 결정할래 뭐 그러면 좋긴 하지만 사실 또 우리나라 환경에서 네. 또 그렇게 하기가 네. 왠지 이거 막 이렇게 너무 네. 고르는 느낌이 들까봐 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형제가 있는데 뭐 형제 관계거나 자매거나 이렇게 똑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자녀는 대표적으로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고 근데 똑같은 엄마인데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 뭐 맞아요, 이럴 맞아요.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개인의 경험은 정말 그 똑같은 대상일지라도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아이 키우면서 들었던 것 중에 좀 위로가 됐던 거는 물론 양육의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할까봐 그걸로 인해서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갈까봐 이제 염려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압박감, 불안감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나도 드라마 보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맥주 한 캔 따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인데. 네, 하나인데. 더도 말든 아닌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 완전 절실한 마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아이를 좀 덜 보살핀 것 같을 때 이럴 때 되게 죄책감이 올라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거 하나로 그거 몇 번으로 아이에게 되게 뭐 부정적인 경험이 자리 잡는다든가 이게 아니다. 물론 뭐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과 애정을 줬다면 뭐 오늘은 엄마가 좀 무섭네, 오늘은 좀 엄마가 왜 이렇게 까칠해, 뭐 이럴지라도 아이는 전반적으로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긍정적인 경험이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자기 표상은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약간 안정이 되고 맞아요. 위로받고 되게 이해받고 수용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좋은 엄마일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야. 이 정도면 좀 나로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어떤 원인 모델 중에 하나가 됐지만 이 병리적인 엄마 모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수많은 정신장애의 가장 큰 원인을 주양육을 맡은 그죠? 네. 엄마가 병리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신장애가 발병한 거다라고들 또 많이 보던 어떤 그런 때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아이의 고유한 맞아요. 어떤 잠재력, 또 뭐 기질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를 좀 못 믿는 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막 키우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나한테 드라마 일주일에 진짜 수목 드라마 1시간씩만 이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모유수유 할 때는 좀 그렇지만 이제 모유수유 안 하지 않니? 좀 맥주 한 캔만 일주일에 한 2번씩 뭐 이거 아니겠어요? 뭐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맞아요. 내가 좀 마음에 스트레스 풀고 평온해지고 또 그 좋은 기운으로 그 다음 날 애들하고도 좀 더 잘 지내고.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네. 그냥 나는 속으로는 짜증이 나 있는데 겉으로만 씩 웃고 그냥 같이 그냥 붙들고 있고 애가 붙들어서 그렇겠죠. 붙든다고 또 그걸 다 했고. 맞아. 이게 또 초보 엄마일수록 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유연하기가 쉽지 않죠. 심리적으로 유연해지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참, 그러게요.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얼추, 이제, 거의 이제 뒷부분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방금 한 15분 정도 얘기했던 게, 이 분열이라고 하는, 스프리팅이라는 얘기와, 네. 를 좀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유아는 인지적인 능력들이 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설령, 이제, 동일한 주양육자의 행동이더라도, 긍정적인, 흔히 말하는, 욕구에 상응하는, 네. 아니면 그냥 보통상적인 기준에서 좀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이런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근데,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보네? 한다든가, 뭐야, 오늘 빨리 제때 와가지고, 젖을 안 주고 그래. 이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아니면 욕구 충족이 안 해준 그런 엄마와 아닌 엄마를,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을 못 시킨다라는 거죠. 그쵸. 그죠?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그걸
통합을 못 시킨다는 게 결국은 쭉 나중에도 음. 대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중요해지는 타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분리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연인 데이트한 애인을 볼 때 애인이 우리가 어떨 때 좋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가 조아쌤도 남편이 하고 네. 사랑 속에서 결혼하셨지만 부부싸움을 해서 네. 너무 꼴보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너무 꼴보기 싫을 때조차도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해줬다고 그랬던 모습이 동시에 떠오르십니까? 떠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뭐 미국 죽겠거나 내가 도대체 이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지? 뭐 하는 생각이 좀 단 몇 시간이라도 들 수 있죠. 단 몇 시간 든다거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랬다가 또 이제 또 곰곰이 생각도 하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면 또 마음이 또 싹 녹으면서 또 이렇게 맞아 이 사람이 사실 또 원래 또 이런 면만 있지 않잖아 또 이런 면도 있고 또 뭐 이러면서 또 이게 또 긍정적인 면이 또 사실 원래 있는 그러면 또 싹 그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너무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그죠?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들도 다 형성되는 게 요런 유아 시절에 이렇게 주요한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이 잘 통합해 주지 못한 그래서 따로 노는 대상과의 어떤 경험들이 따로 노는 이런 경험을 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아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러면 인지적 능력이니까 얘가 머리만 좋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다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좀 긍정적인 요런 어떤 관계들을 좀 맺어주는 그런 속에서 아쉽지만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엄마야. 뭐 이럴 수 있는. 내가 우리 남편 사실 다 알고 결혼을 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 또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변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지 뭐 이렇게 좀 그 사람 그 자체로서의 어떤 다양한 면모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보는 자신의 어떤 과거의 대상 관계의 창으로서만 그냥 딱 재단해 버리거나 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이러도록 하는 것이 결국 대상 관계 치료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되게 우리 엄마는 뭐 좋은 엄마일 때도 있지만 뭐 솔직히 나쁜 엄마일 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엄마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엄마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좀 성숙하고 통합된 이제 뭐라 그럴까 대상표상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뭔가 이제 엄마가 뭐 아이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도 못하고 아이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막 좀 힘들어서 하면은 공감도 못 해주고 이해도 못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거부적이고 수용적이지 못하고 꼭 폭력을 하거나 학대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무관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엄마일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 뭐 나쁜 엄마 이렇게 분리를 시킨데 그걸 통합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주요 대상의 그 어떤 그 상호적인 그 관계의 경험의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하면 어려우면 이제 그냥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고만 이렇게 딱 분리돼가지고 만약에 나쁜 엄마라는 대상으로만 마음속에서 사실은 품으면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사실은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 안에서. 그리고 되게 부적응적이 되겠죠. 부적응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갖는 우리의 심리적인 이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투사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인데 그 무의식적으로 나쁜 엄마인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그게 나한테는 상처고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쁜 엄마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사람으로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잘 기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나아가면 투자에 더 나아가면 중요한 심리 기제이자 네. 또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아주 투사적 동일시의 거친 예로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저하고 예를 들자면 제 아내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네. 뭐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자면 막 말을 걸면서 여보 내가 말 걸면 좀 짜증나? 그때 아니야 괜찮아. 에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짜증나지 않아? 내가 말 걸면? 아니 괜찮아. 그래도 막 좀 말 걸면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 결국 짜증. 괜찮다니까? 아니 그래도 가끔 막 말 많이 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러잖아. 아니 괜찮다고. 그죠? 지금 표정 너무 리얼했어. 아주 이제 단순한 예의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사적 동일시는 이렇게 돋구는 거죠. 유도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에서는 뭐냐면 제 아내는 이제 어떤 대상 관계를 지금 이 펼쳐지도록 한 거냐면 남편인 그러니까 전 대상이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네. 저는 짜증을 내는 사람, 그리고 아내는 그러니까 짜증을 받는 사람, 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도록 한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유도를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죠. 거봐, 저한테 짜증 내고 있잖아. 짜증 났었잖아. 오빠가 지금 짜증이 났었기 때문에 나 지금 짜증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은연중에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합류하게 된 거죠. 합류하게 된 거죠. 조종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물론 제가 완전히 평정한 상태였으면은 네. 그렇게도 안 걸려들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말려들었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련의 대상 관계 네. 애들이 펼쳐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발생하도록 그것이 인액트먼트 재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재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거라는 말이죠. 내담자로 따지면 되게 막 부모한테 학대받고 학대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은 그 남자 내담자인 거고 여자 분이 상담자 분이시면 이제 엄마가 막 비판하고 차별 대우하고 뭐 비판하는 네. 그런 엄마한테 자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상담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제가 막 잘못했죠. 제가 원래 못났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막 행동을 하면서 묘하게 뭔가 상담자가 좀 타박하고 싶고, 타박하고 싶고 이렇게 왠지 이 내담자한테는 조금 더 다른 내담자보다는 조금 더 못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좀 비난받고 자라거나 학대받고 자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어린 시절 형성 과정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 양육자로부터 많이 받았다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난 당하는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비난하는 근거가 또 나에게 근데 사실 또 있다면 익숙하기도 하죠.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네. 비난받는 게 이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또 되게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좀 약간 가해자 피해자처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역동을. 그래서 마치 가해자는 자신을 괴롭히고 좀 아까 비난 많이 했고 학대했고 폭력을 했던 그런 어떤 나쁜 엄마의 어떤 형상으로 타인을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굉장히 핍박받고 심리적으로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굉장히 피해당했던 피해자의 구도로 남아서 그런 관계를 이제 아까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에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네. 본인은 또 이제 네. 피해자인 것처럼 또 느끼게 되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담자가 거기에 은연중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잘 자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뭘까? 실제로 행동적으로 펼쳐지지 않도록. 네. 그리고 스스로 잘 경계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탐색에 좀 들어가고 내담자의 어떤 관련된 과거적인 네. 어떤 경험, 과거적인 환경이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정말 네. 살펴봐야 네. 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상담자가 그런 것들을 잘 통찰하고 즉시 좀 이렇게 자각하는 그런 어떤 숙련된 상담자라면 오히려 그렇게 내담자를 그걸 통해서 더 이해하고 네. 내담자의 어떤 명리적인 부분 혹은 조금 더 건강하게 교정돼야 될 부분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신분석 초기, 그러니까 전통적 정신분석 시기만 해도 이제 이 전이 말고 역전이, 네. 역전이가 결국이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상담자, 네. 치료자가 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는 거. 예를 들자면 뭐 화를 내고 싶다든가 짜증 내고 싶다든가 함부로 대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상담자, 즉 치료자의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에. 왜냐면 그 상담자도 퇴상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치료자가 이제 이제 식겁해야 돼, 그러니까 허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담자인데 내담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하고 싶고 함부로 하려고 하려다니, 난 정말 소양이 떨어져, 자질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현대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그게 그런 역전이도 있지만 네. 이게 대단히 방금 말한 대로 투사적 동일시 차원에서 내담자가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걸고 들어오는 그 차원에서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지금 사실 치료적으로 그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이제 잘 기르는 거는 또 대단한 또 상담자가 길러야 되는 전문성 해당이 되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굉장히 많이 와닿아 있는 심리적인 내담자의 역동인 거고 그게 치료자, 그러니까 상담자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나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느낌을 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와 그 관계에서 느껴진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치료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확장성을 갖죠. 예, 그 건강한 어떤 대상이 되어주고 교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중요한 프리즘. 네. 전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프리즘 같은 역할을 진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이 한 명이지만 한 명의 상담자 하고의 관계지만 잘 맺는다면 네. 결국 이제 일종의 이제 관계 치료인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후에 네. 뭐 기적이다 막 이런 걸 바라시라는 게 아니라 네.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훨씬 더 다른 식으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그것이 그게
다른 여러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일상에서의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돌아오는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차이로 이제 결국은 삶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또 그것이 또 지속적인 노력을 또 하셔야겠지만. 네. 굉장히 좀 사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네. 심리적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랄까 자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네.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도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네. 잘 봐야죠. 이해하고. 이게 사실 예.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고 네네.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드러나는지를 네. 스스로 발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분노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깥에서 네네. 일을 하고 왔는데 뭔가 좀 탐탁지 않고 좀 불편한 뭔가 좀 화가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해결된 감정인 거죠. 근데 이렇게 딱 집에 왔는데 이제 막 일 끝나서 늦게 집에 왔는데 막 뭔가 안 돼 있어. 애 막 계속 TV나 보고 있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낼만 하다고 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설거지도 산더미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막 이래요. 뭐 몇십 대 본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TV 틀어놓고 그냥 애나 만화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는 어디서 그냥 컴퓨터나 하고 있고 이럴 거면 왜 애를 본다고 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럼 이제 기분이 탁 상하죠. 그러면은 이제 탁 잔소리부터 시작하죠. 소리를 지르면서 뭐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치웠어 안 치웠어. 근데 사실은 원래 숙제를 안 하던 애였어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숙제를 저거 보고 해도 돼.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 근데도 이제 그거를 못 참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를 통해서 막 감정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이는 그 엄마의 잔소리에 또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억울하고 나 이거 충분히 보고 해도 되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이럴 일이야? 이거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번개가 치지 갑자기 막 이거 뭐 엄마가 뭐 이거 너 이거 하고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미루지 말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더라도 이 톤 앤 매너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 과한데 뭐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개인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족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양육자가 자녀에게 그런 부분을 더 약한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자녀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좀 흔히 말하는 좀 만만한 뭐 심리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정을 해소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나 정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자신이 못다한 분노를 해소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다른 뭐랄까요. 관계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뭐 분노가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아이한테 가야 될 것인가 이 내 것인가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조금 확인해보고 행동을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방어적인 혹은 공격적인 그런 기제들 심리적인 기제들을 좀 파악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게 해결돼야 한 구성원이 건강해져야 그게 또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건강함을 또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뭐랄까요.
막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뭐 가족 치료에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막 말씀하신 네. 저는 이제 뭐 그냥 만만이라는 표현 썼지만 더 취약하게 더 이렇게 좀 표적이 되고 약간 이런 어떤 병리가 모여드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이만 좋아지면 이 가족이 무슨 좋아질 것처럼 상담이 시작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가족들이 네.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죠. 던져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걸 알게 돼서 오히려 네. 역전된 계기들이 맞아요.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 네. 가족 치료 현장에서 또 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결국 이 대상관계 치료를 하는 치료자 입장에서 이 홀딩이라고 하는 이 태도들 치료적 네. 태도를 잘 견지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네. 이 홀딩도 참 이 복합적인 개념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홀딩을 버텨주기로 번역하는 책이 있고 네. 안아주기로 번역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둘 다 중요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개념이어서 네. 어떤 교수님은 또 이걸 통합하다 보니까 보듬어주기 요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절충적인 전략적 번역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담자가 와서 네. 이전에 어떤 그 자신의 부정적인 대상 관계 인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긍정적으로 막 무슨 대상에 대한 이미지 투영하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상대편을 막 왜곡하고 그래서 문제가 돼갖고 상담 장면이 오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상담자한테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관계 속에서 막 상담자한테 대하고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상담자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 공격이나 이런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그것대로 그걸 그냥 다 튕겨내 버리는 식이 아니라 이 정말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잘 이렇게 용량 좋은 이 그릇처럼 잘 공감해주면서 버티고 이렇게 품어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해준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잘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아 사실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날 이렇게 대하고 있다. 근데 그건 이런 왜곡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나는 근데 이렇게 좀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전 기지가 네.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올라오는 내담자들이 계세요. 네. 제 사례를 네. 좀 말씀드리자면 네. 어떠한 내담자가 이제 삼형제, 그러니까 삼남매죠. 삼남매 중에 이제 첫째신데 조금 뭐 그 지금 에피소드를 약간 제가 이렇게 변형시켜야죠. 변형시킬게요. 근데 뭐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분이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막 그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버럭대시고 근데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시면은 또 되게 막 이 딸 아들 바보 뭐 이렇게 대하셨던 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빠의 그런 감정에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재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걸로 이제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식이 굴복하길 바라고 이런 어떤 부분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제 그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제 경험했던 이 내담자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패턴 중에 솔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원하지 않는 나의 어떤 뭐
뭐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어떤 요즘 일상생활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조금 나름대로는 아빠하고 좀 가까워지다고 생각해서 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아빠한테 버럭 혼을 나고 막 용돈도 끊기고 너 나가 살라 그러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딸바보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예, 반복되어 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나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오픈시키면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면 시킬수록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결국은 치유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핵심 부분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진솔해지기가 솔직해지기가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핥기만 하고 분명히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안 힘든 척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막 조금만 깊이,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 깊이 있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탐색을 하다 질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자기 지금 여기서 좀 쓰러질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도저히 상담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거기에서 당황을 하면, 당황을 하거나 놀래거나,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빠처럼 굉장히 좀 밀쳐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이게 컴다운 시킬 수 있도록 잘 버텨주고 안아주고 근데 지금 당신이 이러는 뭐 행동, 패턴, 그리고 지금 일어난 반응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지금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느껴졌냐, 이거를 잘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뭐랄까 드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해 주는 게 아까 아마 그런 어떤 버텨주기, 홀딩해주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마 회기별로 쭉 갈 거거든요. 지금 좀 괜찮아졌다가 또 다음번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런 반응은 근데 그 내담자들은 보통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경험 때문에 이럴 거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의식하기 어렵죠. 대부분 내가 선생님한테 왜 그러지? 선생님이 나한테 뭐 안 좋게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니고 그거는 알아요. 머리로 의식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상담 받아가러 가기가 싫지? 다음 주에 이거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드러내기 싫지? 근데 사실은 상담자는 몰래처럼 있는 그대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도록 당신이 지금 일어났던 반응들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것들 혹시 연상되는 게 있는지 혹시 또 이랬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될 만한 객관적인 지금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느끼는지 주관적이었다면 그건 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이게 차분히 천천히 내담자의 호흡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내담자도 아까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상담자는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니면 뭔가 그 상대편 여기서 상담자겠죠. 그 상대편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쵸. 뭔가 큰 부정적인 화를 당하게 되거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아마 심리적으로도 이제 뭔가 상담자들이 뭔가 부대낌을 아마 느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그 부대낌이라고 하는 어떤 뭐 불편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그냥 내담자애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딴 데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사실은. 그쵸. 이제 그거를 잘 버티면서 내담자에게 그냥 본인의
물론 지금 드러내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 보자. 네. 그게 무엇이든 나는 우리가 함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는 나는 좀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내담자분을 쉽게 말하면 더 행복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하거나 내담자분답게 살도록 아마 도와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분위기를 이렇게 품는 분위기로 쭉 이렇게 함께 가주는, 그쵸.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홀딩이 중요한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어렵죠. 어렵죠. 어렵고, 저희도 뭐 상담자로서도 사실은 계속 노력하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부분이잖아요.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막 울거나, 혹은 막 짜증내거나 이럴 때, 옆에서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 그게 진정이 안 되고, 확 더 가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맞아요. 근데, 쭉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쭉 관찰하다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까 화났어? 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참아주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아까 뭐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거를 되게 관심 어린 무관심. 이라고 이라고 저는 가끔 표현하거든요. 오, 맞다. 정말. 진짜 딱 적당한 표현이네요. 아주 관심 어린 무관심. 아주 관심 어린 무관심. 그러면 얘들도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좀, 동안 좀 이제 레이더를 펼치는 거죠. 왜냐면 엄마 아빠도 잘 모르지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얘가 이렇게 난리를 피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레이더를 쫙 펼쳐보기도 하고, 이따가 어떻게 잘 숨 고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안 보는 듯 예의 또 쭉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쭉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마음으로 매만지듯이 이렇게 보고,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아이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는 뭐 그냥 아이가, 상통하지요. 네, 아이가 뭐 고등학생이든 중고등학교 때 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조금 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그냥 지르고 싶어서 내는 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그거를 있는 같이 그대로, 반응해서 같이 막 반응해서 활활 타오르게. 같이 막 열 올리거나 막 그걸 너무 누르려고 막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가끔씩은 정말로 관심 어린 무관심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뭐 부부 관계, 그죠? 그다음에 뭐 연인 관계, 그쵸? 그리고 또 나도 또 성인이 되어지만 또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런 곳에서도 그런 부분은 가끔씩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또 이런 방식도 굉장히 조금 나이스하게 먹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내공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무서워요. 맞아요. 네, 좀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진정이 되면서 내 행동을 다시 반추하게 되거든요. 머쓱? 머쓱하면서 조금 납득이 되고 이해되면서 극적.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요. 지금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길게 풀자면, 뭐, 어떻게 보면 두 꼭지로,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보다, 좀, 한목에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좀 더 통합적으로, 네. 뭐,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 요인들, 뭐, 심리학적인 어떤 그 이론들, 이런 것들을 오늘 모두 함께 조금 가미가 돼서 네. 이해가 되셨다면, 네. 너무 좋았겠다 싶네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서 네. 어떻게 네. 지내시든지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정말 형수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계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의 안녕을 기원하고요. 항상, 네,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